안녕하세요. 오늘은 편리한 영양시장의 숨은 강자죠. 벨링 브랜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벨링 브랜드. 연평균 18%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작년에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주가가 아주 그냥 크게 출렁였었죠. 맞아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벨링 브랜즈의 성공 비결 그리고 또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냈는데 동시에 그 운영 방식 때문에 큰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벨링의 그 핵심 사업 모델, 특히 이제 프레미아 프로틴하고 다이마타이즈라는 두 주력 브랜드의 힘, 그리고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자산 경영화 운영 방식의 실체, 그 자산 경영화 모델. 네, 최근 공급망 위기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 또 과제까지 좀 꼼꼼히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벨링 브랜즈가 어떻게 탄생했고 거대 기업인 포스트홀딩스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회사를 이끄는 핵심 브랜드 전략, 그리고 그 유명한 공급망 모델과 잠재된 위험, 네네. 또 탄탄해 보이는 재무 성과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자,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벨링 브랜드의 뿌리가 시리얼로 유명한 그 포스트 홀딩스에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2010년대 초반에 잘 나가던 시리얼 회사가 왜 갑자기 편리한 영양이라는 어찌 보면 그때는 좀 생소했을 수도 있는 시장에 주목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시 포스트 홀딩스는 그 주력 사업인 아침 시리얼 시장이 좀 정체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막 찾고 있었고요. 성장 동력이 필요했군요. 네, 그때 이제 막 떠오르던 건강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이 편리한 영양 시장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딱 본 거죠. 그냥 본 게 아니라 움직였군요. 네, 그냥 지켜만 본 게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2013년에 프리미엄 뉴트리션, 2014년에는 다이마타이즈하고 파워바를 그냥 연달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액티브 뉴트리션 사업부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단순히 인수만 한 게 아니라 이 포스트 산하에서도 이 사업부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 주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프로틴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19년 분사 직전까지 연평균 2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니 이건 거의 로켓 성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기업 내 다른 사업부들 성장세를 그냥 훨씬 압도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알짜 사업을 독립시켜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자. 아하, 특정 사업에만 집중하는 순수 투자 기업으로 분사하면 투자자들 관심도 더 끌 수 있고 또 여러 다른 사업 때문에 개별 가치가 좀 희석되는 소위 대기업 할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에 벨링 브랜즈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IPO를 했군요. 근데 이 독립 후에도 포스트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독특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네, 그 점이 재밌죠. 포스트 CEO가 벨링 이사회 이장을 한동안 겸임했고 재무나 IT 같은 핵심 업무 지원 계약도 맺고 심지어 포스트가 벨링의 주력 제품 생산을 위해서 오하이오의 전용 생산시설까지 지어주고 있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분사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벨링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을 수 있습니다. 독립기업으로서의 어떤 빠른 의사결정이나 집중력, 그리고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으면서도 동시에 포스트라는 대기업의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 그리고 제조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와, 정말 양쪽의 장점만 딱 취했네요. 그렇죠. 신생 독립기업이 겪기 쉬운 어떤 초기의 운영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아주 영리한 구조였죠. 물론 이제 포스트가 2022년에 지분을 다 정리하면서 완전 분리되긴 했지만 이 전략적인 협력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연속성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현 CEO인 다시혼 데본푸트. 이분은 분사 전부터 이 사업부를 쭉 이끌어왔고 또 네슬레 같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에서의 그 풍부한 마케팅 경험이 현재 벨링의 강력한 브랜드 중심 전략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경험이 중요하죠. 좋은 에너지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기업 미션이나 건설자가 되라, 이기기 위해 플레이하라 이런 핵심 가치, 또 8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문화 이런 것도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벨링은 아주 명확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걸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양 극단에 아주 강력한 무게추를 두는 거죠. 그리고 바벨의 한쪽 끝에는 대중시장을 그냥 확 휘어잡고 있는 거대한 축, 프리미어 프로티인이 있군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 브랜드는 단순히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틈새 보충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영양 솔루션. 이렇게 포지셔닝한 점이 성공 비결로 꼽히던데요. 거부감. 이걸 없애려고 맛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진입 장벽을 낮춘 게 주요했다고 하고요. 네, 바로 그거죠. 고단백, 저설탕이라는 어떤 기능적 가치와 함께 맛있다는 경험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주력 제품인 RTD, 그러니까 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는 쉐이크 형태는 편리함까지 더해서 이 카테고리 전체 성장을 막 견인하고 있죠. 타겟 고객도 엄청 넓네요. 모두를 위한 단백질 슬로건처럼요. 네, 바쁜 직장인의 간편 식사, 다이어터의 체중 관리, 중장년층 건강 관리, 심지어 영양 보충 필요한 아이들이나 노년층까지 다 포괄합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 내 RTD 단백질 시장 1위 자리를 그냥 굳건히 지키면서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미국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이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니 이건 뭐 거의 국민 단백질 음료 수준인데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마케팅 방식도 보면 TV 광고 같은 전통 매체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타겟을 노린 유튜브 광고 이런 식으로요. 당신의 크로스핏 라이프에 딱 맞는 간식 이런 식으로요. 인플루언서 협업까지 정말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의 다른 한쪽 끝에는 다이마타이즈가 있군요. 이건 프리미어 프로틴과는 좀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브랜드죠. 네, 맞아요. 딱 제조적이죠. 여기는 프리미엄, 과학적 근거, 그리고 운동 퍼포먼스 향상,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력 제품은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인 ISO 100인데 핵심 가치는 순도, 효능,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흡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틴이 대중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면 다이마타이즈는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좀 전문가 브랜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타겟 고객도 명확히 다르겠어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서 성분표를 막 꼼꼼히 따지는 진지한 운동선수나 헬스매니아들, 이들이 주 고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신뢰를 쌓는 방식도 좀 달라요. NFL 스타 크리스티안 맥카프리 같은 최정상급 선수를 후원하거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죠. 원래는 전문 매장 위주였는데 요즘은 대중 채널로도 확장 중이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는 GNC 같은 전문 영양 매장 위주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나 월마트 같은 대중 소매 채널로도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홀딩스와의 시너지가 다시 한번 발휘된다는 겁니다. 아, 또요? 네, 포스트의 유명 시리얼 브랜드 페블스 아시죠? 그 프로티 페블스랑 코코아 페블스 맛을 다이마타이즈 단백질 파우더로 출시했는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와, 저도 어릴 때 그 시리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런 추억의 맛을 단백질 파우더로 내놓다니 와, 진짜 기발한데요. 그렇죠. 향수를 자극하면서 젊은 층에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는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겠어요. 바로 그거죠. 향수를 자극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확 끌어들였고 다이마타이즈 브랜드 자체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점진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한 해 다이마타이즈 성장률의 38%를 이 콜라보레이션이 견인했을 정도니까요. 와, 38%나요? 대단하네요. 네, 핵심 제품인 아이소백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파워바는 이 두 브랜드에 비해선 비중은 좀 작고 주로 유럽 시장에 집중된 레거시 브랜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두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그럼 이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고 시장에 내놓을까요? 여기서 벨링의 그 독특한 자산 경량화 운영 방식이 중요해지는데요. 자체 공장 없이 외부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이죠. 왜 이런 모델을 선택했을까요? 네, 그 자산 경량화 모델. 이게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회사의 자원을
브랜드 구축, 마케팅, 제품 혁신 같은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장 짓고 관리하는 비용이 안 되니까요. 네. 벨링은 이 모델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아주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죠. 클럽스토어, 코스트코 같은 곳이죠. 식료품점,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까지 거의 모든 채널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정말 촘촘하네요. 네. 이 전략의 성공은 총 유통 지점, TDP, 그러니까 제품이 판매되는 총 매장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제품을 구매하는 가구 비율, 즉 가구 침투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구매 빈도, 구매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분기에는 프리미어 프로틴 RTD 쉐이크 소비가 식료품 소매점에서만 67.5%나 급증하기도 했으니까요. 와, 67.5%요? 대단하네요. 유연하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바로 여기서 작년에 큰 문제가 터졌죠. 네, 맞아요. 이 자산 경량화 모델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채찍 효과, 이 불입 이펙트라는 재고 관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외부 제조업체하고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속도, 그러니까 셀스루랑 벨링이 소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속도, 셀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예요. 마치 채찍 끝이 작은 손목 움직임에도 크게 휘둘리듯이 최종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화가 공급망을 타고 올라가면서 막 증폭돼서 예측과 다른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거나 부족해지는 현상이죠. 그 유명한 2025년 재고 위기. 5월에 주요 소매업체들이 갑자기 재고 수준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8% 넘게 빠졌고 결정타는 8월 실적 발표였죠. 네,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 특히 순이익이 전년 대비 71.5%나 급감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33% 가까이 폭락했으니까요. 와, 33%? 심지어 투자자들로부터 이거 일시적인 재고 밀어넣기, 채널 스토핑으로 성장세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으면서 증권 사기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선 경량화 모델의 취약점이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가 최종 소비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유통 채널 파트너들의 재고 정책 변화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냥 만천하에 공개된 거죠. 이 사건은 벨링의 주가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정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겠네요. 그럼 회사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024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쉐이크 공급망 구축 노력이라든가 확장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공급망 확보 이런 문구들이 좀 강조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위기를 겪은 만큼 공급망 안정화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까 잠깐 언급된 포스트 홀딩스가 오하이오에 건설 중인 전용 제조시설,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그 포스트가 지어주는 공장요? 네. 법적으로는 여전히 외부 위탁 생산 관계지만 일반적인 제3자 제조업체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긴밀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죠? 여전히 단백질 원료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소수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공급자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도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핵심 원료인 유청 단백질 가격이 무려 40% 이상 급등락하기도 했으니까요. 40% 엄청 많네요. 네. 그리고 ESG 측면에서는 협력 제조업체들에게 세덱스 같은 윤리감사 플랫폼 가입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네요. 그럼 이제 벨링의 재무 성과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위기도 있었지만 숫자로 나타난 성장세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IPO 당시에 약 8억 5천만 달러였던 매출이 2024 회계연도에는 거의 20억 달러에 육박했고 2024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20% 성장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숫자죠.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EPTA도도 2024년에 30%나 급증하면서 회사가 제시했던 장기 목표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고요. 네,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모두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그 프리미어 프로틴 RTD 쉐이크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아, 역시 프리미어 프로틴이 핵심이군요. 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봐도 전체 성장의 대부분은 프리미어 프로틴 매출이 26.3% 증가한 덕분이었습니다. 다이마타이즈가 물론 브랜드 이미지나 수익성에는 기여하지만 회사의 운명은 사실상 프리미어 프로틴의 판매량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구조죠. 현금 창출 능력도 상당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 2억 달러가 넘는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했고 이 돈으로 1억 4,700만 달러 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이고 부채도 2,500만 달러 갚았습니다. 네, 현금 흐름이 좋죠. 특히 이렇게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경영진 스스로 현재 주가가 회사 가치에 비해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 P 레이시오는 약 19배에서 20배 수준인데 일반적인 소비재 기업 평균보다는 높지만 성장성을 감안하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가 반응은 어떤가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포통 매수 의견이 많고요. 제시된 평균 목표 주가 64.27달러는 최근 급락한 현재 주가 33.26달러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꽤 높게 보네요. 네, 이는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여전히 벨링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비슷한 식품 기업인 램 웨스턴, LW나 심플레 굿푸드, S&PL과 비교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네슬레나 펩시코 같은 거대 기업들과도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경쟁 환경을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을 적용해보면 상황이 꽤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만만치 않죠.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구매자 교섭력이 상당히 높고 소수의 원료 공급업체들이 갖는 공급자 교섭력도 만만치 않고요. 다른 종류의 간편식이나 음료, 특히 최근 부상하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들과의 대체제 위협도 크고요. 맞아요. 대체제 위협이 커지고 있죠. 시장 내에는 이미 수많은 경쟁 브랜드와 대기업들, 그리고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PB 제품들까지 뒤섞여서 경쟁 강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는 점, 이게 위안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벨링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해 왔을까요? 결국 답은 다시 브랜드 파워로 귀결됩니다. 아, 역시 브랜드군요. 네, 특히 프리미어 프로틴이 가진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RTD 30%가 소비자 선호도는 아무리 교섭력이 강한 대형 유통업체라도 이 제품을 외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이마타이즈 역시 가수분해 단백질 시장 1위, 전체 단백질 파우더 시장 4위라는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이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정말 중요한 무기이자 방패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소비자들의 입맛과 선호도 변화일 겁니다. 지금의 주력인 유제품 기반 단백질에서 식물성 단백질이나 첨가물이 적은 자연식품으로 트렌드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면 그건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제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럼 종합적으로 벨링 브랜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성장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성장 동력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프리미어 프로틴을 구매하지 않는 가구를 공략해서 침투율을 높이는 것. 아직도 성장 여력이 있군요. 네. 둘째는 새로운 맛이나 요즘 중요해지는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같은 제품 혁신을 지속하는 것. 셋째는 기존 유통 채널 내에서 더 좋은 진열 공간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판매 채널을 뚫는 유통망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국제시장 진출 가속화.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나 위험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겠죠. 네, 그렇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역시 공급망 및 유통 채널의 관리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한번 크게 흔들렸던 만큼 다시는 그 채찍 효과에 휘둘리지 않을 탄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 외에도 경쟁 심화와 가격 할인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지키는 것, 언제든 급등락할 수 있는 원자재 비용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건강 트렌드 속에서 브랜드가 계속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SWOT 분석 툴로 딱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강점은 강력한 브랜드 자산과 시장 지배력, 약점은 자산 경량화 모델에서 비롯된 공급망 취약성, 네. 기회는 아직 남은 시장 침투율 증대와
제품 채널, 해외 확장 가능성, 위협은 치열한 경쟁, 원가 변동성,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 변화,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최종적으로 평가하자면 벨링 브랜즈는 분명 매력적인 고성장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 방정식의 이면에는 자산 경량화라는 운영 모델이 가진 구조적인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건 이미 시장에서 뼈아픈 교훈을 통해 증명되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단순히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 능력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탄력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최근 공급망 강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외부 파트너에 대한 근본적인 의존성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벨링 브랜즈를 통해 빛나는 브랜드 파워와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 그리고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운영상의 취약점이라는 참 흥미로운 이중주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조와 유통 채널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명확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벨링이 구축한 강력한 브랜드는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회사의 성장은 이제 정말 믿을만하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운영 모델의 구조적 위험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벨링 브랜즈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벨링 브랜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